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라의 토지제도 부분이 있는데, 신라의 토지제도 관련돼서도 이게 한 4번 쪽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인데요. 이 신라의 토지제도에 보면 이제 신문왕 때의 업적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관료제를 먼저 지급하고 녹을 폐지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도왕 때 관련돼갖고 이제 정정을 지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정과 관련된 것들이 신라 민족문서에 뭐와 관련된 연수유접, 연수유답. 그래서 원래 민전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추인해 줬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죠. 지급설보다는 추인설이 대체적인 이제 학계의 통설이다. 그 다음에 경도왕 때 귀족 때 반발로 해가지고 노급제가 다시 부활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통일신라 민정문서 볼게요. 이 민정문서도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지역은 이제 서송경 내촌락 이렇게 있고, 조사 대상이 시험 문제 나왔죠. 촌의 연수. 연수라는 것은 자연호를 의미해요. 자연호를. 그래서 인구수, 음화수, 토지 면적. 이 토지 면적할 때 결부제죠. 이 결부제 단위는 토지의 절대 면적을 의미한 거죠. 예. 그래서 결부제 의미. 그래서 오늘날 이제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라 이때는 토지 절대 면적. 생산량의 의미로 바뀐 것은 고려 중후기 때 바뀐 거죠. 그 외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이런 것도 있었다. 목적은 이제 토지와 노동력, 생산자원을 파악해서 민으로부터 조세 영역이나 공무를 수취하기 위한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토지보다는 노동력 파악이야. 그래서 고대시대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낮기 때문에 노동력을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특히 그 성인 남자의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정네 하잖아요. 남자 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파악하려고 했다. 자, 그래서 민족문서의 내용을 이제 보면 결부제, 이때 결부제 아까 토지 절대 면적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 유답점, 뭐 촌주 유답, 감모저답, 내시정답 등등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게 내시정답이죠. 내시정답은 관료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치 방식은 개별적인 민전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토지에 그 공유지가 있어. 마을 공유지에 공동 경작을 통해서 조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개별 민호에게 이제 수조권이 설정되는 방식은 나중에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넘어와서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지목되어 있는데 거기에 눈여겨볼 지목은 연수유답전. 요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거죠. 연수유답은 뭐냐면, 연은 뭐예요? 자연호죠. 자연에게 준 밭과 논 이런 뜻인데 민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한문사료 눈에 익혀두시고,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불교 관련된 것도 해마다 나와. 그래서 이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불교 수용의 배경과 가정은 뭐 그냥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그 각국의 불교의 특징과 수용 과정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먼저 고구려가 먼저 받아들였죠. 이 고구려가 이제 그 불교를 수용하는 단계는 그 중국의 불교 단계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의 불교 단계가 3단계 나누죠. 격의불교, 그 인도 불교를 수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토착화된 불교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격의불교예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예전에 나온 거예요. 한국사 할 때. 그래서 격의불교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의 공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교라고 있는데 노장으로 곤치세요. 어미는 노장 사상이야.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게 귀족층이 주도를 했고, 율종이 되게 발달됐다. 그래서 이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는 다 율종이 발달됐어요. 율종은 일종의 국가 통치 그 이념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율종을 바탕으로 해서, 계율을 바탕으로 해서 뭘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율령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에 비해서 상당히 미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불교가 토속신앙과 습합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아주 화학적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무해 기능이 승려가 담당했고, 그다음 본지수적 사상, 불구tuk 사상 그런 것도 있고요. 진흥왕 때 전륜소황 개념 있죠? 그래서 이 전륜소황은 그 뭐와 관련돼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전륜소황이
그 내려온 거는 누굴 모시기 위해서? 그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 전에 전륜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전륜성 개념을 통해서 보편적 이념을 제공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뭐 그 아들의 이름을 동륜과 사존했고 하랑도 이런 것들이 전륜성 이념과 관련돼 있다.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고 뭐 진종설. 그다음 종파로는 계율종을 강조했다. 그다음에 통일신라 불교의 특징을 보면 거기 법상종이 있거든요. 법상종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원효하고 의상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원효와 의상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두세요. 네. 그래서 16년에 누가 나왔어요? 의상이 나오죠. 의상, 그 다음에 하음일승 법계도 제일 쉬웠어. 네. 그래서 그거 기출만 분석에도 나오는 답안인데, 그래서 의상 사상과 그 다음 원효 사상을 알아두시면 되고, 원효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은 종합적 이해의 체계를 확립했고, 불교 사상을 통해서 공유 논쟁을 해결했고요. 일심 사상이나 그 다음에 하쟁론을 통해서, 그 다음 정토 신앙을 통해서 불교를 대중화시켰다. 그 다음 의상 같은 경우에는 원흉 사상을 강조했죠. 일찍다 다지길. 그 다음 전제 왕권을 강화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족과 방목이나 유목 및 포석 같은 이런 것들 대립성과 다원성을 통일시키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 기출 나왔던 게 뭐냐면 의상하고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왔죠? 고려시대 때 의천. 그래서 동일한 점이 많아요. 그래갖고 위로부터 불교 통합을 강조했죠. 하엄종이고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초는 예전에 이거 단독 문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로서 한번 언급됐어. 그래서 해초에 그 왕후천중 국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정토신앙 해갖고 우리나라는 정토정이 성립되지 않고 불교 차원에서 정토정이 도입됐죠. 예, 신앙 차원에서. 그리고 불교 대중화를 이끌었다. 근데 이 정토정이 일단 들어오면요. 앉아갈게요. 자, 정토정이 도입되면 불교 대중화는 공식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전토정은 자기가 불교가 되는 것보다는 뭐요? 자기가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가거나 미륵불의 추존을 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토 신앙이 이제 되면서 불교가 대중화됐다. 이건 한중일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륵 신앙과 미타 신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 미타 신앙이 널리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세사 넘어갈게요. 자,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를 볼게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는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기출빈도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일단 이제 중서문화성의 구성과 그 다음에 상서성의 구성 이렇게 시험문이 나왔는데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재신은 백관을 통령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낭사는 간쟁, 봉박, 서경 이런 권한들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하고 육부의 관계를 보면 상서성이 그렇게 벌 기능을 못해. 그래서 상서 도성이다 해갖고 단순히 육부에 중개하는 거 중서문화성과. 그래서 육부가 권한이 약한 건 뭐냐면 육부 뭐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육부가 그 재신이 겸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재신이 그 판사를 겸직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육부의 그 역할이 그 중서문화성에 종속되어 있는 그 문제점이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초는 뒤에 넘어가서 10년도 기출문제에 관련돼 갖고 중초는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밀은 군기를 담당하고 승선은 왕명출납과 관련돼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 식목도감 있죠. 그래서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언제 완비된 거야, 이거는? 성종 때 만들어서 현종 때 완비된 거야. 예. 그러니까 도병마사는 이제 국가 기밀, 이런 것들을 담당한 합의기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성의 재신과 그 다음에 중초의 추민이 이렇게 있다. 재신이 좀 서열이 높아요. 그래서 판사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추민이 서열이 낮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라든지 부사를 담당하죠. 그래서 판사라는 건 뭐냐 하면, 이 판사는 겸직제예요. 이렇게 해갖고, 보통 이제 고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을, 모든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잖아. 고위직관료들은. 그래서 고위직관료들이 여러 간직들을 같이 겸해요. 그때 주어진 게 판사제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육부 판사제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판사는 이제 겸직제에다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병마사는 나중에 권한이 커져서 나중에 도당이라고 불렸고, 원관섭기 때는 도평의사사로 계칭이 되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면서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출상위 같은 70명에서 80명 구성원들로 있고, 그 다음에 육방녹사라든지 경력사가 설치됐다. 그래서 원래는 육색장이었다가 이게 육방녹사로 격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육색장하고 육방녹사가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육색장이라 불렸다가 이게 나중에 육방녹사로 격이 올라가요. 예. 그러다가 도평의사사는 나중에 이제 조선 초기 때 왕자에 대한 게 어떻게 해요? 폐지되고 의정부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예. 자, 식목도감은 도병모사보다 좀 격이 떨어지는 기간이야. 그래서 최고 높은 사람이 이제 뭐냐면 성제라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사, 판관 있는 녹사. 사는 이제 주로 이제 재신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사는 이제 3품 이상의 추민 이렇게 담당을 해요. 그래갖고 식목도감 격이 좀 떨어졌다. 뭐 관리의 어떤 복제나 격식을 담당하는 기구다.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고려의 독자적인 간제죠.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초기 때는 그 간제가 뭐야? 태봉의 간제를 받아들였다가 성종 때는 단절되고 중국식 간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송나라 간제와 당나라 간제를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당나라 삼성육부제, 송나라는 중추원 3사.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넘어와서는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독자적인 간제를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최승래 시무 28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한 3문제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최승래 시무 28조의 첫 번째 부분인 대거단 여지정책. 그래서 13년도에 대관계와 관련돼 갖고 한번 예문으로 나왔던 그거요. 그 다음 불교정책과 관련돼서 영등의 8관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전에 나왔죠. 02년, 09년 나왔는데, 중국 문화를 선택적으로 계승해라. 예. 그래서 불필구동, 꼭 똑같을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성종 때 중국 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해갖고 만든 간제가 뭐죠? 문무상계제와 이성육부제야. 예. 문무상계제와 이성육부제죠. 그래서 문무상계제는 원래는 중국 간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문상계제와 무상계제를 다르게 받아들였죠. 문상계제는 중앙간제로, 무상계제는 지방간제로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중국식 간제는 문인, 무만 이렇게 줬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성육부제인데, 이성육부제는 원래 당나라 간제예요.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 원래 중서성하고 문화성이 따로 떨어져 있죠. 근데 실제 운영할 때는 중서성, 문화성이 같이 운영해요. 그래서 중서 문화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또 병용적으로 수용한 거죠. 예. 그러면 도병마 식목도감은 왜 답이 안 될까요?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오히려 필요해서 독자적인 간제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예.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간제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게, 겉으로는 우리가 자주적 의식을 보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야. 거기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어떤 말이 있냐면, 뒤에 가면, 우리가 이제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질 문명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높은 그 물질 문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원할 수 없다는 거야. 예의에 벗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문화, 물질문화 다 비루해. 근데 유일하게 이제, 정신문화는 받아들이고, 우리 주제는 알게, 물질문화는 우리식으로 소박하게 하자. 상당히 뭐냐면, 사대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지만, 하지제라는 말 있죠. 화자는 뭐야, 화. 여기. 하는 뭐죠? 그, 하와는 뭐냐? 중화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랑캐고, 거기 26페이지에, 거기 뭐냐면, 한문 사조에 보면,
하하라는 말 있잖아요.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랑캐고 중국은 뭐를 보는 거예요? 중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사대적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승로는 육두풍 출신이고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종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포샘이나 그런 채는 하풍이라고 해. 예. 그에 반해 우리의 고유한 것을 지키자는 것은 국풍이죠. 예. 토풍. 그래서 국풍, 토풍과 하풍의 대리 투쟁을 통해서 결국엔 뭘로 넘어가? 헌종 이후부터는 하풍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 중국식풍으로.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고조 초기 때는 하풍보다는 국풍이 강했어요.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훈용 10조 때 그 똑같은 말이 나오죠. 불필구동 똑같이 받아줄 필요는 없다. 근데 거기에 중국을 이제 칭하는 그 내용이 뭐냐? 당이라고 해요. 당. 당의 제도다.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중화적 관념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영국 이렇게 얘기할 때 동등한 관계에서 그 나라를 칭하는 거잖아요. 당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나라 문화, 중국 문화를 불필구동 꼭 뭐냐 똑같이 받아들일 필요 없다. 이 말에서 이제 동등한 입장에 선택적 수용하자 그런 내용이죠. 당풍과 거기에 하라는 말에서 벌써 이미 인식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 이 국풍, 토풍이 나중에 그 선종과 형종에 거치면서 뭘로 바뀌었다? 하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중국풍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각자 보시고, 그 당시 지방간을 파견했죠? 12봉의 지방을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정권을 볼게요. 자, 무인 정권인데, 무인 정권에 나오는 것은 뭐 정치사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누굴 죽였고 뭘 했고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무인 정권의 관련 기구가 나와. 특히 최씨 정권 이후에 그 무인 정권의 독자적 기구를 만들었죠. 자, 교정도감은 이제 총괄하는 기구고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교정별감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서방이 많이 나와요. 정방은 최후 정권 때 만드는데 인사행정을 담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교정도감의 원래는 인사행정을 가지고 와갖고 따로 최후 때 독립한 기관이야. 그래서 이제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했고, 근데 이 정방은 다른 기관 다 없어져도 무신 정권이 망한 후에도 계속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도 계속 남아있다가 폐지되고 하고, 예전에 한번 공민왕 때 정방 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러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이후에 간제를 정비하면서 폐지됐다. 그래서 정방은 초창기 때는 신진사대부들을 진출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후반기 때는 건문세족들이 장악해서 신진사대부의 어떤 그 진출을 막았죠. 그래서 공민왕 개혁 과정에서 이게 또 폐지됐다가 또 그 안에 또 복귀하고 치패를 거듭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서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인들의 수계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문인들이 문신 정권의 어떤 그 선술 참여의 기회를 얻게 됐다. 그래서 여기 최씨 정권에서는 무인보다는 문인이 더 우대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씨 정권 입장일 때는 무인을 우대해 줄 필요는 없겠죠. 이미 정권이 공고해 줬기 때문에. 나라를 통치하려면 뭐예요? 문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씨 정권 안에서는 가고 제도가 고조에서 제일 많이 실시했던데요. 그래서 많은 이제 신흥 관리들이 선출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최씨 정권은 또 집안 자체가 그 집안이 원래 무방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문방 가문 출신이었다가 무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인들을 많이 우대를 해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규보 같은 사람이죠. 예. 이규보가 동국 이상국집 같은 문집들 남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최씨 정권의 후원 때문에 돼요. 예. 뭐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군사기관으로서는 도방이 있고요. 요거는 원래 경제성이 있다가 나중에 최초원 때 부활된 거죠. 그 다음에 삼별초. 이 삼별초는 그 뭐 신의군 야별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삼별초가 성립됐다는데 성격이 사병이면서도 공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에 뭐냐면 앞잡이 역할을 했지만 돈은 어디에서 받아요? 국가에서 받아. 그래서 이게 도방과 달리 사병과 공병이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들이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항복하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진도로 가서 개기다가 제주도에서 말살당했죠. 예. 그때 이제 진도에서 이제 독자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이때 이제 그 일본 조정에 보낸 것이 뭐냐면 이때 가마쿠라 막고였는데 고려첩장 불신조조예요. 이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어. 07년 기준에.
고려 첩장은 뭐예요? 고려 외교 문서야. 근데 이 외교 문서를 보고 의심스러워서 뭐냐면 이게 의심스러워서 적어놓은 메모지가 불심조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려 정부에서 보내온 것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거든. 그래서 맞지가 않아. 그래서 요 차이점을 기록을 해놨어. 그것이 나중에 이 메모지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두 개의 고려 정부에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정부와 상대로 외교 첩장 같은 걸 보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고려 정부는 뭘까요? 하나는 원종이 보낸 정부고 또 하나는 저 진도에 있는 정부죠. 그래서 원종이 왜 보냈냐? 일단은 항복을 권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개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왜 항복을 권했겠어요? 그냥 일본 원정 가면 자기들 병력이나 물자는 다 징발당하잖아. 그런 것들은 꺼진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진도 정부는 뭐예요? 우리와 싸워가지고 일본 오랑캐놈하고 같이 싸우자. 공수동맹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일본의 선택은 뭐야? 둘 다 거부한 거야. 그 당시에 일본은 그 고려에 두 개 정부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원나라가 어떻게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 그러니까 국제 정세 상당히 뭐냐면 어두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두 번에 거쳐서 일본 말로 원구라 해서 원에 침입을 받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이겼지만 결국에는 이게 가마쿠라 마쿠를 붕괴시킨 원인이 돼요. 예. 제가 이거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 밑에 심층학습, 고려첩장 불신저조 안개 두세요.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어렵게.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고려 대외관계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주적인 것들을 그래서 조선의 대외관계와 좀 다르잖아요. 조선의 대외관계는 사대주의야. 막말로 뼛속까지 뭐예요? 사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려의 대외관계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사대 정책이에요. 사대주의를 하나의 외교 수단으로 사용한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친송 정책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친송은 주로 문화 실리적 부분에서 있고 군사적 중립 정책을 유지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는 북방민족들이 친일이 많죠. 그래서 뭐 요원 또 금난 침입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욕을 해왔고, 그 이유가 뭘까요? 송나라가 그 중심점을 역할을 못 해준 거죠. 그래갖고 항상 송나라를 치기 위해서 한 번씩 거친 게 뭐예요?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복할 목적으로 친 건 아니고 얘들이 뭐예요?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친 거죠. 예. 그래도 항상 그 침입해 왔어. 근데 이에 반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간에 임진왜란 병자난이 있었지만 되게 평화적인 관계가 많죠. 평화 시간이 오래됐어. 왜 그래? 명나라와 청나라가 주변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요와 관계에서는 이제 여기 뭐 태조 때 뭐 혼유십주에서 만보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정조 때 이제 강군사를 조직을 했고요. 강군을. 그 다음에 세 번의 침입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소송에 침입을 했었고 강동 6주를 양도하고 하친하고요. 2차 침입 때 강제 전변을 구실로 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강간층 기주 대첩을 했죠. 그래서 거란 침입의 국방 강화 정책 개성의 나라성 축조, 뭐 천리성 축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고구려 천하관인데, 이 고구려 천하관하고 중국의 천하관의 차이점을 물어봤죠. 강개토대 항비에. 그래서 그때 그 고구려 천하관은 중국의 천하관은 여러 가지 천하관을 인정하는 다원적 천하관이야. 이것을 어디에서 계승한 거야? 고려에서 계승한 거죠. 중국 나름대로 천하관이 있듯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천하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천하관이 있다는 거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진족들을 통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내재 외양 체제를 유지했다는 거. 내재 외양이 뭐야? 안으로는 황제로 칭하고 밖으로는 왕으로 하죠. 4대 관계를 같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금나라 관계에서는 11세기 때 이제 문벌귀족의 보수화로 해서 금나라 요구하니까, 초창기 때 뭐 벌무벌 편성해서 나름대로 했지만 금이 성장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군신관계 요구하니까 이달검들이 그냥 수용을 했죠. 그때 내걸었던 논리가 형세형적 사대론. 그래서 심히 이미 강세해졌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자. 큰 나라를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다. 이소사대의 논리로.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조선시대 때는 명목론적 사대론이죠. 이건 뭐야? 그냥 부모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적 숭배하자는 거고, 이건 뭐야?
그때그때 형세를 보고 선택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 정책이고 뒤에는 사대주의인 거야.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조선의 사대동가 비교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모청의 난을 볼게요. 자, 이자겸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왕과 특정 문벌귀족 대립.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나름대로 뭐냐면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요. 근데 묘청의 난 같은 경우에는 개경 출신과 서경 출신의 대립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모청이 서경천도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김부식의 반대표 때문에 뭐예요? 실패를 했죠. 진압을 했죠. 자, 그래갖고 있고요. 그때 이제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요거 공통사회 기출문제 그 서경길지서 관련 나왔고, 그다음 또 09년 기출문제 또 관련된 사람이 나왔죠. 윤간의 아들이었던 누구예요? 윤원이. 기억나시죠? 그거 나오니까 예전에 막 죽으려고 했어. 그거 09년 윤원이가 어디 무슨 사람이냐. 그래서 막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쉬운 문제죠. 네. 우리가 이제 기출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또 교과서 나와 윤원이가. 그래서 윤원이는 좀 강남 좌파 정도의 사람이에요. 조국처럼. 예, 그래가지고 서경파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개경에 사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렇다고 완전 서경파도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금국주원벌이나 그 다음에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건 아니죠. 뭐만 인정했어? 연호를 사용하자는 거야. 연호. 칭제 건원 연호만 사용하자. 왕을 칭하고. 근데 우리가 금골중벌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서경천도하는 건 아직 무리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근데 이에 반해 정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묘청 같은 사람들 뭐예요? 금국주원벌하고 수도를 옮기자. 평양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묘청의 난이 나니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죠? 나중에 이제 역사가 중에? 네? 신채호죠? 그때 이제 신채호가 제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묘청이에요. 묘청이 왜 그 건고만동을 해가지고 이제 실패해서 돌아섰다. 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안타까운 게 묘청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아는 윤간의 아들이었던 윤원이 참 합리적인데 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청 같은 사람들이 이제 건고만동을 해갖고 그게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원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교과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윤원이가 뭘 사용하자고 해요? 연호를 사용해. 근데 반대로 김부식은 뭐죠? 연호를 사용하지 말자고 하죠. 그래갖고 그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 그 신라의 연호 사용에 대해서 비난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기출문에 나왔죠. 예문으로. 네. 그리고 이제 윤원이가 그 연호를 사용하자는 것을 또 주장을 했고. 그럼 고려시대 때는 연호를 우리가 좀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고려 초기 때만 잠깐 사용했고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연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강종 때 태조 때 그렇게 사용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잠시뿐이야. 그래서 5대 때 송나가 등장하니까 강종 때도 중풍이나 이런 연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폐지시켰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공민왕 개혁 이전의 개혁 중에 이제 쭉 있는데 충렬, 충성왕 있는데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게 충성왕 때. 충성왕 때 그 예전에 사리몬과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가경법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2번이나. 그래서 국가가 전매 수요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가격법을 실시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그 다음 충무왕 때는 뭘 기억하냐면 예전에 그 13년 기출문제로 정치도감이 나왔어. 정치도감. 개혁기구로. 그러니까 전민변전 사업의 이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계에서는 이제 충무왕 때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진사대부 할 때 예전에는 신진사대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저쪽 무인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갔잖아요. 능문능리한 계층으로서 행정실무나 그 학식도 있는 그런 계층들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너무 이게 범위가 넓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진사대부는 어디 이후부터다? 충무왕 때 이후부터 이재용부터 이렇게. 왜냐면 이때부터 성량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강남국보를 도입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생산력 중소지주로서 성장한 계층들은 이들이 이제 진정한 신진사대부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종전의 신진사대와 달리 이들을 신은 유신이라고 별칭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통론에 나와 있죠. 예, 주에 나와 있어. 주. 예,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공민왕의 경우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죠. 이게 몇 번 나왔어요? 한 4-5번 나왔어. 앞으로 나올 가능성 되게 많은데요. 자, 공민왕 시대적 배경도 나왔죠. 원명 교책이었고, 그다음 대외적인 반원 정책을 했다. 그래서 쌍성총왕을 공격했고, 명나라 사실을 보내 측면 정책을 했고, 요동을 정벌했고, 요동 정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동 정벌 했어요. 예. 그래서 요동이 이제 그때 동령부가 있었거든요. 동령부가 원래는 서경 지역에 설치했다가 나중에 충녕에 반환 후에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요동, 요양과 심양 지역으로 이동했죠. 요게 왜 거기에 설치했냐면 그 고려 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 유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원나라가 뭘 했죠? 심양왕 또는 나중에 심양을 설치했죠. 그래서 충성왕이 이걸 받고 그 후에 이제 충성을 자기 조카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이제 심양파가 나중에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데 이들이 되게 이 요동을 근거로 해갖고 부원세의 근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요동을 친 거야. 그렇죠. 여기를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점령하고 거기에 차지하고 나서 곧바로 철수를 내버렸어. 그래서 이성계가 그때 이제 요동은 우리 땅이라고 그냥 선언만 하고 물러난 거죠. 왜 물러났겠어요? 여기 점령한 심이나 군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기억을 해두시고 대내적인 정책은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삼성육부제 문종 때 간제들 복구시켰고요. 그다음 정방을 폐지했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성균관을 중요했고 가거제 개혁도 나왔어. 가거제 개혁에서 이제 눈여볼 게 뭐냐면 전시제도를 도입했죠. 전시제도 3층제를 완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진사대부의 기반을 확충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예전에 공사기출 문제 나왔던 게 전민변전도감이죠. 그래서 전민변전도감의 의미서라는 거. 그래서 빼앗긴 땅을 돌려주고 노비가 됐던 사람을 양인화시키는 그런 건데 이 전민변전도감은 그 공민왕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충녕왕 때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전민변전 사업이 충녕왕 때 있었고 충성왕 때 있었고 역대 왕들이 있었. 그래서 고조 말기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민왕 때 전민변전도감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원가 권문세족의 압력과 간섭, 신진사대부의 어떤 세력의 미학 때문에 실패했고요. 자, 고려의 토지제도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나올 때 됐어. 아마 12년 나왔다가 안 나왔는데 나올 만한 됐어 이제요. 그래서 이제 되게 어떻게 나오냐? 역군전, 시전정시가, 개정정시가, 경정정시가 차이점 맨날 물어봐. 그래서 공부할 때 사료 보고 시정정시가, 역군전, 경정정, 개정정시가 보시면 되고 특히 개정정시가하고 경정정시가의 차이점 있잖아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도 많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게 뭐냐면 뒷장 넘어가서 녹가전 있죠. 녹가전. 원종 때 설치. 이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 이 녹가전은 그 경기 파란 지역에 설치된 땅이죠. 개간된 토지에. 그래갖고 그 신진 관료들에게 이제 토지를 지급하게 했는데 나중에 다 권문세족 차지해. 왜냐면 이 경기 파란 잠깐만요. 이 경기 파란 지역이 되게 노동자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경기도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경기 북부와 항해도 지역이죠. 경기는 그 당시 개성이었으니까 개성 주변에 땅.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권문세족들이 나중에 다 자기 땅을 만들어요. 별 의미는 없지만 그래서 이 녹가전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뒤에 다음 장 넘어가서 이제 각종 그 토지의 성격 중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공원전시가가 있어요. 공원전시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공원전시가는 5품 이상 관리되게 지급하죠. 세습 가능한 거야. 이건 법제적으로 세습 가능한 거야. 법제적인. 그래서 다른 토지 같은 경우에 세습이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근데 여기 세습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토지도 세습되지만 간행적인 거고 이건 법제적으로 세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공원전시가가 이제 명칭이 좀 바뀌거든요. 뭐 경종 때는 훈전, 그 다음에 현종과 문종 때 공훈전, 그 다음에 공양할 때 공신전. 그렇지만 보통 학계에서는 이렇게 그 뭐라면 공훈전이나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예, 지금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한인전 같은 6분 이하의 간인들에게 지급한 거죠. 그래서 있고 군인전, 내장전, 민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군인전은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무관들에게 주는 건 군인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죠? 전시까지 가전을 지급한 거죠. 무관들에게는 장군들이나 높은 간직들에게. 이 군인전은 뭐 때 주냐면 하급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급 군인들.
그래서 왜 주냐면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조선시대 때는 양인 개병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양인은 국방에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군인전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는 당연한 거야. 우리가 지금 국방에 의무를 지잖아, 남자들은.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군대 갔다 해서 내가 받은 거 별로 없거든요. 예. 뭐 월급 뭐 그때는 지금 올랐다지만 병장 월급이 2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받은 게 전혀 없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거야. 뭐 반대국보가 없는 거야. 근데 고려시대는 양인개병제가 확립되지 않았어, 이 당시에는. 보통 그래서 군사가 필요할 때 백정들, 여기 없는 사람들 이제, 보면 뽑아가지고 성군해갖고 일부적으로 이제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안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했잖아. 뭔가 군역의 의무를 졌으니까 뭔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된 게 군인전이에요. 근데 군인전의 지급 형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땅에 면세권을 주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양호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들 도와주는 사람을 준 거야. 양호. 근데 조선시대는 좀 약간 다르죠. 군인전 개념이 없고 조선시대 때는 이거 군인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면포를 지는 거야. 면포를 지급해서 이제 도와주는 보인의 개념이죠. 이거는 보인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토지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고려시대는 따로 군인전이라는 토지제를 둬갖고 이렇게 성군된 백정들, 하급 군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참고로 또 군인전하고 군전은 또 다른 거죠. 다른 토지 계열이에요. 군전 고려 후기 때 첨설직이나 동정직들에게 그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줬던 게 군전이에요. 군전. 이거는 군인전과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있고 고려시대 민전이 있고 민이 소유한 토지로서 10분의 1을 조를 바쳤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상속을 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군분 상속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게 16세기까지 일반적인 게 군분 상속이야. 그래서 아들, 딸 구분 없이 모든 사람한테 토지를 똑같이 지급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역사를 보죠. 역사책. 그래서 요번에 제가 들어갔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게 이제 사학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동사강목이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보를 얻고 막 그냥 거기 부분을 다 팠어 그냥. 그래갖고 하나 건졌어요. 동사강목. 근데 이거 뭐 내가 신통력이 있어서 건진 건 아니고 여러분 다 하시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네, 주기적으로. 그래서 요번에도 사학사 관련돼서 문제를 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사학사에서 문제 내면 두 군데요. 조선 초기 때는 별로 안 나오고 고려시대 때나 아니면 조선 후기 때예요. 거기만 파면 돼. 그래서 주로 뭘 봐야 되냐. 심푸샘도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심푸샘까지는 안 나오고 재생의 구특강 있죠. 그 구특강 사학사 부분이 있어요. 2부에. 그것만 정리를 확실해도 웬만한 거 다 풀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공부를 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삼국사기를 볼게요. 이 삼국사기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죠. 일단은 예전에 이제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지금 뭐 써졌죠? 유교사관이 입각한 기전체 사서다. 보수적, 사대적, 신라적이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삼국사기 나오면 이 진인 삼국사기 표가 많이 나오죠. 김부식이 왜 내가 삼국사기를 썼는가를 인종에게 올리는 건데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그래서 편찬시기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 중간 사이죠? 묘초해난과 무신정변 중간 사이에 저술이 됐고 편찬 목적은 이제 묘초해난 분열된 민심 뭐 남경직지선 아니 서경직지선이냐 하면서 이게 도참설이 막 유행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뭐냐면 개혁 불연난신이다 하면서 철폐하면서 합리적인 유교사과를 통해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서술냈고요. 그래서 서술 방식과 구성 요소 외워두셔야죠. 일단 인물 중심의 기전체다. 그 다음에 봉기, 열전치, 연표. 여기에 세가가 빠져서 우리나라는 제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봉기를 사용했다는 거는 고조사 대비해야죠. 고조사는 봉기가 없어요. 세가만 있지. 그건 뭐예요? 우리는 제후의 국가고 자칭 제후 국가잖아. 얘네들은 황제 국가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내재 외양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후대에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 뭐 비판적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존재감이 되게 높은 책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비판적 평가는 뭐 정통 문화가 축소됐고 유교적 사대적 신라적이고 뭐 김부식의 입장을 반영했고 긍정적 평가는 본격적 유교사가 아니고 신비주의 종교주의를 믿지 않았고 대표님 불협개혁난시와 무징불신. 불협개혁난시는 뭐예요? 신기하고 기이한 걸 믿지 않고 무징불신은 증거가 없으면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되게 낭깨식의 합리주의, 낭깨 실증주의적 어떤 냄새가 풍기죠. 그다음 민족의 의식이 강했다면 봉기 사용한 거나 흉년칭호법인데 이 흉년칭호법은 되게 자주적인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잘못된 오기를 갖고 계신 분인데 이거 반대말이 뭐예요? 유년칭호법이죠. 그래서 유년칭호법은 뭐 그 제후의 어떤 칭호법이고 흉년칭호법은 그 뭐예요? 그 제 항제의 칭호법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주적은 유년칭호법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칭호법이야. 왕이 이제 죽을 때 중국에서는 한 해를 왕이 다 통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왕이 죽더라도 그 한 해에 죽은 그 한 해는 왕이 그 전대 황제 거야. 그 후대 황제는 다음 년도를 시행하죠. 그래서 유년이라는 거 뭐야? 해를 건너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홍련칭호법은 그 왕이 죽은 해에 뭐냐면 칭호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보통 달마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1월달에 죽으면 1월달까지는 A왕, 그 다음에 2월달부터는 세왕 이렇게 해서 이게 홍련칭호법이야. 이게 뭐 이걸 제후의 예법이라고 이렇게 자문하시는 분인데 이거 틀린 거예요. 만약에 제후의 예법이면 이거 홍련칭호법이 안 되죠. 홍이 나는 건 뭐예요? 제후가 죽을 때 흥이 되는 거고, 뭐냐면, 그 황제가 죽으면 붕이 되는 거예요. 붕년칭호법이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 아시는 분인데, 이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칭호했던 것은 홍련칭호법이다. 그래서 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뭘로 바뀐 거예요? 유년칭호법, 중국법을 받아들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고연법속이나 명칭을 고수했고, 아라에서 한국을 동조시했고, 집단서수했다. 그래서 이제 김부식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다.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문이 나온 게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서예요. 예전에 사서들도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많기 때문에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삼국사가 제일 오래된 거야. 그래서 삼국사에는 엄밀히 말하면 2차 사료죠. 근데 그냥 학계에서는 1차 사료 준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엮여서 나와 있잖아.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오래된 판이 뭐냐면 옥상서원판이야. 그래서 이게 완질본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판본은 개별적인 판본 입장에서 그 전부터 태조판도 있고 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래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남은 완질본에서 제일 오래된 곳이고 단권본으로 단권이 있어요. 쭉쭉 단권이 있는데 단권은 예전 판도 좀 있어요. 오래된 게. 하지만 완벽한 판으로서 오래된 것은 중종 때 마지막이고 이렇게 중종 때 판이고 어디에 보관돼 있죠? 옥상서원에 보관돼 있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10년 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 자, 삼국유사를 보자. 삼국유사도 예전에 나왔지만 지금 최근에 안 나오는데 삼국유사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 예문 삼국유사 기인편이 나와. 그래서 그 부러운 개론낭신과 부징불신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진무신한 내용들을 쓰기 위해서 뭐냐면 신기하고 기이한 것을 쓰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기인편인데 왜 그걸 내가 썼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것이 삼국사 기인편인데요. 자, 목적은 뭐 불국투선에 입각한 사회통합, 불교사관의 체계화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사관의 특징 같은 게 쭉 있고 그 단권 조서를 설정하고 그 서술체는 뭐 기사본마체 유사체라고 하는데 이건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고 실제로는 특별한 체제가 없어. 뒤죽박죽이야 그냥. 예.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신화와 설화를 다 신화했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의미가 뭐냐면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보충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삼국사기에 적어놓지 않는 뭐 단군신화나 신화나 이런 것들 다 적어놨어.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앙결사운동, 진울과 해심사상인데 요것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고려 이제 무인정권 때 선종이 부흥이 됐고 그래서 이제 무인정권의 지원을 받았고 신앙결사운동이 나죠. 그래서 신앙결사운동은 대표적인 진우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진우의 사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의 의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정해쌍수가 있고 도노점수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정과 해를 동시에 짰고 도노점수라는 말인데 도노와 점수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노나 점수나 다 어디에 나와? 선종계통에 나온 거야 이거. 교종계통이 아니에요 이거. 도노는 이제 선종은 뭐야?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잖아. 근데 북학파와 남학파 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북학파에서는 이제 뭐냐면 그 도노를 강조하고 남학파는 점수를 강조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에 건너온 거야. 도노는 한 번에 깨닫는 거야. 점수는 뭘까요? 점진적으로 깨닫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죠. 근데 그 진우는 뭘 강조했냐면 도노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점수.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공부해야 된다 의무감을 가지고 공부하면 잘 안 돼. 공부해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필요성을 순식간에 깨닫는 다음에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방향성이 생기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죠. 깨달음을 먼저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해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점수만 계속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먼저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뭘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제대로 돼. 그 깨달음이 없으면 공부할 때 쓸데없는 것을 잡생각이 생기고 뭔가 일이 항상 터지면서 항상 거기에 신경 쓰게 돼. 그래서 보면 집안이 정리 안 되면 또 청소도 하고, 친구가 전화 오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하면 또 맛있는 거 맨날 먹고, 그러면 안 돼, 점수. 그러니까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돼. 목표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정해쌍수와 동호점수 그 개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의도 외워두셔야 되겠죠? 14년 기출문제 관련돼서 나왔어. 진우의 사상 의. 요것도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진우의 그 제자가 누구예요? 해심이죠. 그 해심이 시험 문제 2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해심은 유불일치설 내에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최후 정권하고 항상 연결돼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연결은 그 다음 때 연결되지만 하여튼 최후의 정권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이제 한 것이 나중에 불교가 점점 세속화되죠. 고려 말기 때. 그래갖고 이제 불교 폐단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려 후기 때 원어부터 이제 불교 도입되는데 그 남화교도 도입되고 특히 이제 임재선 이런 것들이 도입되죠. 임재선, 보호, 해근 이런 것들 이제 임재선은 뭐냐면 선종의 일파예요. 임재파가 있어. 임재종파가. 그래서 임재종은 뭐냐면 우리가 가나선 아시죠? 가나선. 선종은 깨달음을 얻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 스승이 이제 제자가 대답하면 스승이 답변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재종 뭐냐 스승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어떤 깨달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를 던져.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하면 그 제자들이 그 하도를 받고 자기가 혼자서 앉아가지고 조용히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또 하도를 던져. 그러면 그 다음 제자들이 그걸 받고 또 자기가 이제 참선을 하죠. 계속 해가지고 또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고 뭐냐면 자기 스스로 그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나선인데 이 가나선은 이제 임재종파에서 이제 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진울도 그걸 좀 받아들였지만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요때다. 고려 후기 때다. 그래서 임재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쭉 받아들였고 요때 보호가 그 주요 역할을 해요. 예. 보호는 공민왕 때 왕사 역할이고 또 남경기지설 또 주장했던 거 예전 시험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조계종파가 형성이 된 거야. 이걸 태고 법통성이라고 하죠. 조선시대 때. 보호를 태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법통은 진울의 법통이 아니에요. 이 보호의 법통이야. 지금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거기 밑에 회심의 사상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상사에서 풍수 도참설이 나와. 풍수 도참설. 그래갖고 이제 풍수와 도참이 연결돼 있죠. 우리나라 특이한 형상인데, 풍수 사상은 중국에 받아들였지만, 이걸 예언 사상과 연결시킨 것은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풍수 도참과 또 우리나라 풍수 사상의 또 특징은 비보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지기를 조절하는 비보 사탑설, 사찰설 이런 내용인데 예전에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직위세왕설이 있어. 그래서 이 직위세왕설을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해갖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직위세왕설의 주요 내용이에요. 토지 흥망성쇠에 관련된 거죠. 지맥이 한쪽에서는 어떨 땐 되게 강한데 어떨 땐 약하죠. 예. 그래서 약하면 이제 어떻게 피해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지가 강한 데로 이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경의 지기가 세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기자. 그 논의가 있었죠. 남경규지설과 그 다음에 그 서경규지설, 이게 대표적인 거죠. 남경규지설, 서경규지설은 항상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세력 관계다, 정치 이용을 당해.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세사 부분 넘어갈게요. 자, 근세사 부분에서 태조의 정치를 좀 보면, 태조의 정치는 뭐만 기억하면 되면 정도전 사상만 기억하면 돼요. 항상 그 나오면 정도전 나와. 그래서 정도전은 여기에서 총재론을 이제 총재는 이제 재상이에요. 재상 위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재상은 아니면 백관을 통과하는 만일 다스린 중책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재상이 정치를 중심해야 된다. 왜 그런 사고 방식이 나왔냐면, 일단은 고려 후기 때 무능한 왕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 즉위했잖아요. 공민왕을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무능하고 어리고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습방주에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요. 왕이 항상 똑똑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정치하면 안 돼. 고려처럼 망해. 누구 중심이야? 똑똑한 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돼. 이게 주장했던 정도전인데, 그 대립된 인물이 누구죠? 이방원이죠. 이방원, 그런 생각 달라. 얘는 뭐냐면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충돌한 게 뭐냐면 제1차 왕자에 나뉘고 결국에는 이방원한테 죽잖아요, 정도전이. 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태조 때는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뭐 재신들 중심의 어떤 측근 정치를 했다. 측근 정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있지만 여러 가지 권력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1차 왕자의 난이 또 되는 정치 배경이 있고, 그다음 군사제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주도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죠. 중앙군을 개편하는, 그래서 종전에 2군 6기가 있었죠, 고려시대 때. 근데 이게 2군 6기가 이제 고려 중후기에 넘어가면 무인정권 이후에 뭐야? 형해화되고 형식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군 6기 8개 부대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성계가 끌고 왔던 친위군까지 합쳐갖고 12제도를 만든 다음에 14호 개편하죠. 그래서 팡이 상홍 군부로 해서 총괄을 해서 중앙군을 개편하고요. 그 다음에 사병업파는 또 다른 거야. 사병업파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고려 후기 때 원수제를 실시했어요. 원수제 들어봤죠? 그래서 고려 후기 때 홍건적이니 뭐 외적들이 많으니까 지방에서 이제 민들을 이제 징발한 거야. 근데 징발을 할 때 징발 명부를 폐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폐기를 누가 갖고 있냐? 원수가 갖고 있어. 원수가. 그래서 이 폐기에서 동원된 부대를 시입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가 조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조선 초기 때. 그래서 이 원수가 이름이 바뀌었어. 절제사라고 해요. 첨절제사. 그래서 절제사는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공신들이나 왕자들, 대신들이야. 폐기를 소유하기 때문에 폐기에 속해 있는 군인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되게 절제사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병화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군사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진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명나라를 치겠다고 하면서 이들 뭐냐면 진도에 맞춰서 군사훈련을 시키죠. 근데 군사훈련을 시킬 때 절제사를 배제를 시켜. 그냥 구경만 시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해. 그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사병을 자신의 친위군 만들고 중앙군 만들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휘관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왕자들이 어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방원이 또 이렇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배경이 되죠. 근데 정도전의 정책 방향이 맞거든. 막상 이방원도 왕이 되다 보니까 얘는 사병 퍽파야 돼. 그대도 계승이야.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방원하고 정도전이 대입해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되게 시작하고 죽였지만 거의 정도전의 그 정책을 90% 이상 그대로 계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도를 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없어. 지금도 그렇잖아. 아무리 똑똑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 되고 합리적이어도 사람이 싫으면 뭐야? 그냥 거부하는 거야, 그냥. 근데 막상 또 자기가 집권하면 그대 또 받아들이고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갖고 이게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태조와 태종정책에 관련돼 갖고 이제 조선 초기다 보니까 간제 정비들이 많아요. 고조의 예전의 간제들 새로운 간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조선 간제 정비 과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거 애우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가혹하겠지만 일단 애워두세요. 왜냐면 기출문에 나왔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세종과 세조의 정책을 좀 볼게요. 제가 여기 뭐 93년부터 12년 기출까지 쭉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단독 문제 나온 거는 세조 때 한번 정치 나오고요. 나머지 세종시대 때 정치는 어떤 거냐면 의정부 서사제나 육조직계제 변화 과정이나 아니면 세종시대 때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문물제도나 아니 문물 과학기술 발달했죠.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세종에 관련돼서 단독 문제가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집현전 되게 그 세종의 여러 업적 중에 관련된 것들만 조금 나왔고 세종에 관련된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예. 자, 뭐 이거는 각자 보시고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집현전 설치 있죠? 이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됐죠? 의정부 서사제.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가 원래는 육조 직계제였다가 의정부 서사제로 바뀌었다. 뭐 그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좀 틀린 게 있죠? 거기에 그 국조 5대에 있죠? 네, 국조 5대는 좀 지우세요. 이 선종 때 실시한 거예요. 선종 때. 예. 그거 한국사 통론에도 이게 잘못돼 있어요. 거기서 한국 통론은 국조 5대에 세종 때 실시하는 거 돼 있는데 세종 때가 아니라 선종 때 완간돼서 한 거야. 그거는 예, 그래서 한국사 통론 좀 잘못돼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세조 때는 중앙집권적 부국관광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육조직계제를 다시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직계제로 했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중앙관료와 지방세 반발 이지호가 뭐 이시해난이 있었고 이시해난 때 토관제도가 폐지됐고 예, 그래서 유황서 폐지된 거 요번에 기출문에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관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불교를 강조했고요. 그때 형성된 파가 무슨 파다? 홍구파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유황소, 경제소, 뭐 경주인데 요번에 유황소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유황소 변천가죠. 원래 유황소는 연마서초 때 뭐가 분리돼서 나온 거예요? 사신간제도가 분리돼서 중앙에 경제소, 그 다음에 그 지방에 유황소 이렇게 두 개 나왔죠. 그래서 유황소의 이제 변천 과정을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유황소는 항상 그 조선시대 때 지방의 어떤 권력세 투쟁장이야. 그래서 초창기 조선 초기 때는 누구와 대립했어요? 그 지방에 토착사했던 유황풍관들과 중앙에 내온 수정들과 대립을 했죠. 그래서 항상 권력이 투쟁이 됐고 만약 수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죽여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이제 중앙에 보고하냐면 그 수정이 그 귀신을 봐가지고 그 귀신을 봐서 막 놀래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완전 그 전설에 보면 막 수정들이 막 귀신 보고 죽고 그러잖아요. 다 조선 초기 때 얘기야.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게 터져 나온 것이 뭐냐면 이시의 난이잖아. 그래서 유황소 폐지되고 조선 중기 때 누구와 누구의 대립 투쟁이었죠? 살인파하고 훈구파의 대립 투쟁이었죠. 결국은 살인파도 이겼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유황소가 뭘로 바뀌어? 유황소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항청으로 바뀌죠. 예. 그래갖고 이제 유황소가 한약이 개최된 항청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황소 안에서 대립 투쟁이 했던 것이 뭐냐? 항전이죠. 자수 별감을 둘러싸고. 그래서 항상 그 유황소는 뭐다? 권력 투쟁의 장소였다. 초창기 때는 유황풍관과 중앙 권력의 다툼. 두 번째 중기 때는 살인파하고 홍구파의 다툼. 마지막으로는 신양과 구양의 다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소는 유황소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통제를 했고, 유황소와 정부사의 연락을 담당했다가 나중에 폐지됐죠. 네. 그래갖고 요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황소와 경제소 의의는 지방 양반과 항의 협조를 얻어갖고 지방 통치를 효과를 제고하고
그다음 중앙집권적인 어떤 것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경주인력 같은 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중앙과 지방의 영락을 담당하는 것지 했지만 나중에 이게 돈이 되니까 검문세가들이 돈을 주고 이 경주인력을 샀죠. 예, 요 부분들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경주인력과 관련되고 신청학습 밑에 있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됐네. 예, 여기 밑으로 좀 내리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의정부 서사제도 6조 직계제야. 그 의정부 서사 6조 직계제는 언제 의정부 서사제를 했고 언제 6조 직계제 실시했는 거, 그걸 아시고, 그리고 의정부 서사 6조 직계제의 내용을 아시면 되죠. 자, 의정부 서사제도는 뭘 거쳐서 하는 거죠? 의정부를 거쳐서 하는 거야. 이게 서사라는 게 거기에서 이들 처리한다는 뜻이고요. 6조 직계제는 왕한테 국받은 6조가 직계를 직접 보고를 한 거죠. 뭐 사대문서나 중재수 재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그 보고하는 체제죠. 그럼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 체제가 어떻게 번천됐는가? 자, 여기 젠포를 보세요. 제가 그냥 아크릴이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놨는데, 먼저 실시된 게 뭐죠? 의정부 서사제도죠. 의정부단 제도가 있었잖아요. 정종 2년 때. 이렇게 했는데, 정종 2년이면 실제로 누가 통치했다 보시면 돼요. 태종이 통치했는데, 실제 태종의 실시 연도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기록할 때는 그 당시 훈령칭호법이 아니라 윤년칭호법이잖아요. 근데 물론 정종은 양인했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태조 때부터 해서, 태종 1년부터 해서 4년까지는 의정부 서사제도야. 의정부 서사제도. 근데 이게 이제 의정부의 권한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뭘로 바뀐 거야? 태종 4년 이후부터는 6조 직계제를 바꿨지만 이게 제도 정착이 안 됐죠. 몇 년까지? 14년까지. 그래서 14년까지 가서야 뭐냐면 6조 직계제 완전히 정착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4년 이후지만 실제 정착된 건 14년 이후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왜 정착됐냐면,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정부 단독의제도를 폐지시켰어. 예. 의정부 단독의는 뭐냐면 의정부만이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의정부 외에도 이제 6조 대간 의까지, 그러니까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정치에 건의를 하고 참여하는 그런 제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6조 직계제도 있고, 이거는 이제 있고, 그 후에 넘어가서 또 그 이후 쭉 보면 다시 그 세종 18년 때 의정부 서사제도 다시 바뀌죠. 의정부 서사제. 왜 바뀌었냐? 그때 세종이 좀 약간 건강이 안 좋았어요. 문종한테 양해를 했거든요. 양해를 하는 게 대리청천 시켰어. 근데 문종이 나이가 어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업무를 좀 많이 알고 있는 의정부한테 일부 떠넘긴 거예요. 그 의정부는 이제 신권이 강하잖아요. 근데 왕권도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하잖아. 그때 이제 왕권을 유지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집현전하고 뭐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시대 때 그 비서기관 이름이 뭐죠? 승정원. 네. 그래서 승정원과 집현전은 왕권을 강한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의정부는 신권을 강하니까, 그러니까 왕권과 신권을 조화를 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누가 집권했어요? 세조가 집권하니까 국보도 이제 왕권을 약화시킨다 해서 6조 직계로 바뀌다가 성종 때 잠깐 논의는 했어. 논의를 했다가 이게 안 됐죠. 그래서 완전히 폐지된 건 뭐냐면 중종 반정 이후에 중종 때 이제 신권이 강해지면서 중종 10년 때 뭐냐면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뭘로 바뀐다? 다시 6조 직계에서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어. 그래서 어떤 모강사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성종 때 그 당시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했다. 이미지상 맞아. 암기는 잘 돼. 암기가 잘 된다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역사 사실이 아니거든요. 논의만 했지 실시는 하지 않았다. 이거 잘못된 오개념이야. 예. 그래서 이거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현직에 가보시면 모르겠어. 20대 젊은 선생님들은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데 30대 초반까지.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 최태성이 가르치는 방법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다. 근데 그 잘못된 오개념이에요. 그거는.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을 하나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막 뜨니까 최태성 선생님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신청을 했는데, 그분 되게 빠르대. 2시간 만에, 수용을 해주더라고요. 허락을 해주더라고. 다 해주나 봐, 그냥. 되게 친절하신 분 같아, 제 생각. 자, 거기 보면 조선전개 군사제도 있잖아요. 네, 조선전개 군사제도인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요것도 시험 문제 나가요. 그래서 조선중기 때 어떻게 변천돼? 봉족제, 봉법, 대리제, 방군수포제, 군족수포제, 군역법인데, 요거 설명하려면 진짜 한두 시간 막 지나가야 돼. 근데 시간 관계상 그냥,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좀 얘기할게요. 거기에 보호법 있죠? 세조시 때 보호법은 꼭 외워두세요. 양인계병제 입각해서 군역의 요역화 평준화를 했다. 그래갖고 그 봉족과 그 당시 정병과 봉족, 보인을 이렇게 있죠. 보인을 그래도 2명당 1명 군원으로 묶어가지고, 보조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봉족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호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호를 3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당 뭐냐면 착출해. 되게 그렇다는 거야. 닦고 그런 건 아닌데 3명 착출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뭐가 되는 거야? 정병이 되고 2명이 뭐냐면 봉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자연호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연호에는 뭐가 있죠? 한 6명, 7명 장정이 있는 호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한 명만 착출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호도 그 장정 뭐야? 노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지. 여정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자연을 기준으로 한 걸 폐하고 실제 뭐냐면 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군역이라는 것은 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정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봉족제 같은 경우에는 뭘 기준해? 호를 기준해. 그러다가 나중에 보법 가서 완전히 정으로 기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역은 정으로 기준한다 그 개념은 언제 때 형성됐다? 세조 때 형성된 개념이에요. 이건요. 양인계병제는 정의 개념은.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 보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군역을 담당하잖아. 그럼 요역은 담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군반이가 요역을 하는 군역의 요역화 형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집약용법들이 막 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 근데 성인 남자들이 다 군대 가면 누가 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 생기기 시작해. 우리나라에 이제 항상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죠. 근데 시간이 되면서는 이 예외가 원칙이 돼버려. 그 예외가 뭐냐면 대립제와 방군수포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예외가 점점 뭐냐면 일종의 원칙이 돼버려. 이것이 뭐냐면 군족수포제죠. 그래서 중종 때 이제 1년에 2필만 내면 군대를 면제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중앙군은 뭐 오의제 이런 것도 있고 지방제도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뭐 잡세권, 예전에 잡세권과 관련되었고 뭐가 나왔죠? 노비도 참여한다. 그래서 소공과 잡세권, 노비도 참여한다. 원래 노비는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노비들도 군역의 의무를 짊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방위 체제로서 2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진간 체제하고 재승 방랑 체제.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각자 보시고요. 이건 기출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한약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 그러니까 3번 정도 나왔죠. 예. 한약 관련된 내용은 이제 뿌세미도 있고 구편이 있는 내용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한길에 있죠. 한길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한약의 별천에서 이제 보면 그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나눠 있고, 한약에 이제 보면 군현 한약, 독리 한약 해갖고 얘기 있죠. 그래서 한약을 둘러싸고 세력 간의 다툼 있죠.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한약은 뭐와 연결되냐면 유황소와 연결돼요. 유황소. 왜냐, 한약이 개최된 곳이 유황소죠. 그래서 이제 향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나중에 유황소가요. 한약이 개최돼갖고. 그래갖고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항약 보급 과정의 시험 문제 나왔죠. 12년 기출문제. 그 보급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왜 항약을 보겠나. 원래 유황수 복립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항약 보급운동을 하게 되고, 이 항약 보급운동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조광조도 인정했어요. 뭐냐면, 국가 단위의 보급이야. 원래 항약은 뭐예요? 각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지방 자치적인 성격인데, 이거는 국가가 항약을 보급하다 보니까 너무 매뉴얼된 거야. 표준화되고. 예. 이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선조 때 그 살인들이 이제 집권하면서 항약을 보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그래서 조광조 때도 그 얘는 국가 단위로 보급하자. 이게 뭐냐면 허영이라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의가 반발을 하죠. 개별 항약료. 이 사람은 항약물을 먼저 강조한 게 아니라 먼저 뭐죠? 백성들 풍족하게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화가 필요하다. 선양민 후 교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교화하자 이렇게 주장한 거야. 하여튼 이거 해주 항약을 통해서 이제 개별 항약을 이제 강조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항약론과 개별 항약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 뿌셈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 그 국편위에 있는 내용이야.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국편위가 예전에 그 한국 예전에 그 객관식 기출일 때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요. 읽지 마세요. 국편위는. 제가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 다 이해가 돼. 그래서 그 통론에 있는 내용들 보면 하나하나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이 국편위를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충무왕 때 신은 유신이라는 그 개념 얘기했잖아요. 통론을 읽으면 신은 유신이라는 개념은 이해를 못해. 그냥 거기에 그냥 단순히 맥자로 딱 적혀져 있어. 근데 그 국편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읽지 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지금? 여기 제가 목적이 뭐냐 항상 얘기했지만 시험 합격하는 거잖아. 국편위 읽다가 떨어져요. 너무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아요 진짜. 예. 그래갖고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그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해라는 거는 그냥 시험에 합격할 수준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보통 가성비라는 거 아시죠? 가성비. 성능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좀 가성비를 시자를 붙여서 시성비라고 해요. 시간 대비 성과를 잘 생각해야 돼. 효율을. 그래서 그 뿌셈이라든지 제가 이제 국편을 크게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아. 이거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그거 읽다가는 1년 다 지나가, 2년 지나가고 언제 합격하려고. 예. 그래서 시성비가 많이 부족한 책이다. 자, 하여튼 있고, 그다음 조선시대 신분제를 볼게요. 신분제. 자, 뭐 신분제 보는 관점 반상제설, 양천제설 관련돼갖고 예전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보통 설설 시리즈는 요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이거? 쓰는 게 너무 많아. 200자, 300자 쓰는 건데 채점하기 힘들죠? 그런 것도 이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은 뭐 그냥 넘어가고, 양반은 별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인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10년도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중인의 어떤 사회적 변화, 지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중인한만은 언제부터 형성됐죠?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17세기 때부터. 16세기 때 형성돼서 17세기 때 사회에 중인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기술관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울계층까지 포괄되는 개념이죠. 나중에는 서울과 중인이 합쳐서 뭐라고 해요? 중서라고 하죠. 중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양인은 볼 거 없어. 양인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 못 먹고 못 사고 그냥 뭐냐면 그렇게 지금도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통난 쭉 읽어와도 일반 평민들이 잘 사는 시절이 전혀 없었어. 다 못 먹고 수탈당하고 막 괴롭고 다 그래. 근데 이상하게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안 나오더라고. 그걸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천인이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천인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노비잖아요. 그래서 노비는 공노비하고 이제 사노비가 있고, 공노비는 성상노비, 낙공노비, 여기는 안 나왔지만 봉종노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사노비는 설고노비, 외고노비인데 공노비는 역에 따라서, 사노비는 주거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공노비는 원칙적으로 설고노비는 없어요.
간청에 뭐 숙박시설 해갖고 거기 자고 그런 사람 없고 되게 외고노비예요, 공노비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역에다가 구분하는 거예요. 선상노비와 낙공노비. 그래서 선상노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나 중앙에서 온 간노비, 일을 하죠, 얘는. 낙공노비는 그냥 신공만 바치는 거야. 근데 선상노비들이 일을 할 때, 간청에 사역할 때,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에게 경제적 보조해주기 위해서 봉중노비를 딸리는 거야. 봉중노비를. 근데 봉중노비들 하는데 이제 선상노비도 일을 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조선 중국이 넘어오면 선상노비가 뭘로 바뀌어? 낙공노비 바뀌면서 대신에 봉중노비들에게 뭐 폰을 받는 거죠. 폰을 이제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너무 많이 거두니까 어떻게 도망쳐 나온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공노비들이 이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다들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선상노비가 뭘 한다? 낙공노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낙공노비, 봉중노비가 너무 정부에서 많이 뜯어내니까 도망간다. 그래서 추세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풀어준 거죠. 풀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산업인데, 산업인은 이제 공노비보다 지위가 좀 낮죠. 같은 노비더라도 매매, 증여, 상속이 됐고 재산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노비면 같은 노비면 한쪽의 노비면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니 일천 양측제가 이제 실시됐죠.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노비의 신분과 관련된 게 15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여기 뒤에 좀 보세요. 뒷장. 자, 원래 노비는 같은 신분끼리 결혼해요. 이걸 뭐라고요? 동세콘이라고 하죠. 동세콘. 보통 이제 신분 보면 그 강남회사와 강북회사 좀 때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이게 색. 같은 신분, 같은 때깔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간혹가다 이제 간혹에 자주 양인하고 노비가 결혼이 나보다는 야합했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야합을 해갖고 자식을 낳았어. 그럴 경우에는 얘들의 신분이 어떨 것이냐. 근데 이게 가지고 이제 있어요. 고려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충령할 때 일천 직천법이에요. 한쪽이 뭐냐면 그 노비면 한쪽이 노비, 그 자식 또한 노비가 되는 거죠.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다음에 태종 때 노비 종무법 바뀌죠. 잠깐. 그러니까 노비는 누구 신분을 따르죠? 아버지 신분을 따는 거예요. 아버지 신분. 왜냐면 아버지가 되게 양인인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다가 이제 너무 반발이 크니까 노비 종무법 다시 바뀌어요. 노비 종무법이 뭐냐면 그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야. 아버지 신분. 왜냐면 어머니 쪽이 뭐예요? 노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 있잖아요. 노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세전법을 이용한 거지. 세전법 우리나라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천 직천법 바꿔요.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만 노비 뭐야? 다 노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노비종무법 일천 직전이 혼재돼요. 그래서 요때 노비종무법은 의미가 좀 달라요. 신분 해방적인 성격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양인 여자하고 노비 남자가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노비종무법을 따르면 어머니 신분을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양인이 되는 거죠. 양인 확보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일천 직전법은 이제 아까처럼 그대로 되고. 그래서 대개 보면 노동이나 서인들이 집권할 때는 노비종무법이야. 근데 남인들이 집권할 때는 뭐냐면 일천 직전법이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영종 때 노비종무법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신분 해방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종 때 노비종무법은 노비수를 확보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조 때 노비종무법은 양인수를 확보하는 거야. 그 당시 정부는 양인수 확보가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양인들이 세금을 내니까. 근데 양반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양인은 줄잖아요. 그러면 양인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시기 때 어느 걸 했는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노비종부법에서 노비종부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비종부지만 예전 노비종부에 대상이 있었어요. 예전인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거의 알고 맞힌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거의 때려 맞췄거나 거의 틀렸는데.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토지제도를 보세요. 조선시대 토지제도는 가전법, 직전법, 뭐 간수공급제 있는데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 직전법, 간수공급제는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났어. 뭐가 나왔냐? 다 가전법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전법만 보시면 돼요. 가전법의 이제 목적은 이제 고갈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신진관료세를 보장하고,
피폐한 농민생 항상 그런 것도 있고요. 가전법의 지급 내용 크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경성에 거주하면서 관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국가 공무원들에게 주는 가전을 지급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 한량간들에게 줬던 군전이 있어요. 이 군전. 이 군전이라는 것은 가전법 때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고조 후기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외적이나 홍건적을 막기 위해서 지방 한량간들에게 천설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줬잖아요. 동정직이나.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면 대신에 자기 땅에게 뭘 주냐면 면세권을 설정해. 그러니까 자기 땅에 수조권을 설정해. 그러면 면세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면세 대상을 보통 본존이라고 하거든요. 본존?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그래서 예전에 고조호기 때 본전에게 뭘 주냐? 수조권을 지급해요. 자기 땅에게. 그러면 뭐야, 이건? 면세존이 되는 거야.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 본전은 어떻게 구성됐냐면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수조권도 가지고 있는 땅 있죠? 이것도 자기 땅이야. 그리고 강제로 약탈한 땅이 있어. 이것도 본존이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아예 세금 안 내도 돼. 근데 나중에 이제 가전법 때 그 본전은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면 요건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하고, 이거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수jon권은 뭐요? 그 예전에 이제 뺏어가지고, 영업적인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심리관리에게 주고, 요것만 인정해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에 본전을 이용하고, 본전의 그 소유에 따라서 작은 거는 5개월에 뭐냐면 인정해주고, 10개월 군전해. 그러니까 본전 중에 그 소유권이 이제 본전이 좀 클 경우에는 10개월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본전이 작을 경우는 5개월만 이렇게 수조권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요 땅은 면세권이야. 면세권. 면세지예요. 그러면 면세지 받으면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짊어져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본전은 소유권 토지에만 인정했기 때문에 소유권 의미가 있지만, 군전 자체는 소유권 의미가 아니라 이건 뭘 주는 거예요? 면세권을 주는 거예요. 면세권. 수조지를. 다만 뭘 한정해? 본전을 뭘로 규정했다? 소유권을 규정했기 때문에 소유권만 인정을 해준 거야. 예전 땅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제일 손해받는 계층은 어떤 게 그랬어요? 당연히 지방 한량간들이. 그래서 지방 한량간에 불만이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 수조권은 지방 한량간들에 부여했으면 말도 안 되느냐. 수조권 누구만 부여한다고? 어느 지역? 경기 지역이죠? 이것도 말이 돼. 왜? 칙령을 내렸어. 왕이 명령을 내렸고, 요 군전은 예외적으로 하여 지방에 수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칙을 내린 거예요.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전이라는 것은 본전은 어떤 거다? 소유권이고, 그 군전은 그 소유권에다 수조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그 본전은 요 세 가지 의미인데, 이 땅을 다 몰수한 다음에 뭐만 인정한 거야? 자기 땅에 있던 소유권만 인정하고 본전만 인정해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역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다 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그 다음 농민들에게 가전을 지급했을까요? 농민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공전의 지급 대상 경기도에 제한되고, 그래서 사전은 경기도 외에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도라는 의미는 원래 있었던 지역은 아니고, 원래 이제 그 공전이 부여된 땅을 경기도라고요. 이 땅을. 예. 그때 이제 공전이 부여된 땅을 한정해서 경기. 그러니까 서울 경제 주변 땅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부족하니까 경기도 지역을 좀 넓혔어. 그래서 평택 아시죠? 평택은 원래 경기도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충청도 지역 땅이에요. 양강도 땅인데, 나중에 사전이 약간 부족하니까 편법으로 어디 편입시킨 거예요? 경기도 편입을 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평택은 경기도가 된 거야. 충청도인데 원래.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전법이 농민에게 유리한 점은 가전법에서 농민이 크게 혜택을 받는 건 없고, 그와 동시에 가전법을 실시하는데 이제 수조권을 걷잖아요. 그 연관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전법 자체는 농민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 수조권을 거둘 때 뭐만 10분의 1 조세를 거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국가의 직업을 토지한 매매를 금지시켰다. 요거 좀 헷갈리신 분인데, 이건 뭐냐면, 경기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국가가 직접 토지를 지급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좀 재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제 사전일 경우 있잖아요, 사전. 사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전이라는 게 이제 그 농민들이 누구한테 땅을 바치는, 관리되게 땅을 바치는잖아요. 그들 경우에는 뭐냐면 매매를 제한으로써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가 농민들 예전처럼 이제 예전에 사전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수조권적인 어떤 사전이었다가 나중에 건문세법 때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을 뺐잖아. 그러니까 원래 수조권을 줬는데 자기 소유권 만들잖아. 그래서 이걸 금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매매를 금지시켜서. 두 번째로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들이 조세를 잘 못 걷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금지시키기 위해서 그 소유권의 매매를 좀 제한을 뒀어. 사전일 경우에.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매매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져, 그 조항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사전의 가산화. 원래는 수조권이 줬는데 나중에 소유권을 하시키는 걸 막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수조권을 안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또한 한 주에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수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한계는 경자 유전의 군등 분배가 아니라 수조권의 재분배에 불과했고, 가전, 수신전, 훈양전이 실제로 세습됐다. 그래갖고, 나중에 사전에 부족 형상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직접 보고 간수공급주는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임진왜란을 잠깐 볼게요.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인데,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상황들 관련된 나온 거거든요. 임진왜란 어떤 상황들. 그래갖고, 먼저 나온 게 초기 때, 신입장군이 기마를 중심으로 충주 탕금대에다가 왜군이 배수에 질쳤지만 왜군을 막았으나 패배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신입장군은 유명하죠. 어디도 여진족하고 싸우는 거죠. 유명해. 기마병을 이끌고 했는데 이미 이제 조총부대는 뭐예요? 보병부대죠. 그래서 보병부대 깨지게 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군대도 이제 예전에 기마병 중심이었는데 뭘로 바뀌어? 보병으로 바뀌어요 또. 그래서 기껏 보병을 바꿔놨더니 또 누가 쳐들어와? 청나가 쳐들어와. 청나가 뭐예요? 기마병이잖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왔다 갔다 했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진주성 전투가 나왔죠? 그래서 1차 진주성 전투와 2차 진주성 전투인데, 진주대첩은 몇 차예요? 1차죠. 그 다음에 행주대첩, 여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그래서 행주대첩에는 다양한 하향 무기를 통해서 왜군을 격탈했고요. 이수신은 해전에서 연승을 했죠. 무패를 했다고 해요. 거의 23번 세웠는데 23번을 이겼어. 이순신이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은 절대 패하는 곳에 싸우지 않아.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승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한산도 해전이죠. 그래서 한산도 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이진이죠. 학이 날개를 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정자형이었어요. 정자형. 근데 학이진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왜군이 배가 들어오면 하왕을 형성해서 여기에서 대포를 발사해갖고 격파를 시키는 학이진 형태로 해갖고 격파를 했다. 그리고 명랑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적을 격파를 했고 되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 외국 해상을 봉쇄하는, 그래서 일본의 수직 던진 전체를 실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평양선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 게 뭐냐면 해상으로부터 들어온 보급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평양선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 육상로는 뭐야? 누구한테 끊어진 거야? 의병한테 끊어지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순신이 해전에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이순신이 뛰어난 전략 전술도 있었지만 배가 좋아서 그래. 조선의 배. 무슨 배였어요? 판옥선이라 들어보시죠? 판옥선. 판옥선 명종 때 만든 배인데 되게 커요. 크고 되게 높아. 그래서 외놈들이 기어오르기가 힘들어. 외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어올라가지고 와서 백병전 하잖아요. 근데 판옥선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맹선이라는 게 있어요. 맹선이 뭐 쓸데없는 말을 좀 많이 해주는데 맹선은 뭐냐면 아이고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맹선은 노를 젓는 공간하고 싸우는 공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튀어오는데 노를 젓는 사람이 있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이 그 쟤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싸우는데 막 언제 죽고 목이 잘라나갈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명중 때 판옥선이야. 그래서 판옥선은 뭐냐 노를 젓는 공간하고 싸우는 공간을 분리시켰어. 그래서 노를 젓는 공간은 가판 아래 가판은 있고 아래 가판 위에다가 옥을 올린 거야. 판자떼기도 해갖고 옥을 공간을 만들어갖고 그 속에서 노를 젓게 하고 그다음 위층은 뭘 하는 거예요? 싸우는 공간을 만든 거야. 분리시킨 거야. 그러면 옥을 만들면 이게 높이가 어떻게 돼?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적들이 와가지고 이게 기어 오르지 못하도록, 농다리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게 판옥선이에요. 거기에 판옥선에다가 상간판을 다 뜯어나갖고 거기에 이제 철갑선을 올린 것이 거북선이죠. 예. 그래서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격선으로 이제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많이 사용했죠. 한 12척이나 13척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게 시야가 확보가 힘들어. 그리고 이제 대포 쏠 때 거기 안에서 이제 어둠컴컴에 쏴야 되고 구멍에 뭐 빠져가는 연기에 빠져나오는 통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나 봐.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그다음 의병의 항쟁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영양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농촌 사회가 파탄되고 그다음에 경제 혼란, 신분제 해이, 그다음 문화 군사적으로 많은 문화재가 손실되고 그 대신에 전술 무기가 발달됐죠. 그래서 신전설, 기호신서, 척강계 있죠. 척강계 그래갖고 이제 척강계 이제 그 관련돼 있고. 척강계가 아니라 척계강이다. 계속 내 척강계네. 그래서 척강계가 아니라 척계강. 예, 척계강. 예. 그래서 이제 외적들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개발된 원앙진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독국가 막부 정권 수립되고, 그 다음에 인쇄수 유압, 요번에 성리학이 이제 발전됐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주의 정치를 볼게요. 자, 영주의 정치를 보면 이제 그 영주의 탕평 정치 내용이 있는데 그 영주의 탕평 정치를 완론 탕평이라고 하죠. 그 온건파하고 매척을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형성한 파들이야. 그러니까 종전의 강경파들은 다 제거하고 각 당파의 온건파들만 다 수용을 해갖고 하는 정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의 이제 그 수정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공론의 주제로 산림의 존재를 부정했죠. 그래서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했다. 그래서 간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조 전량의 권한을 약화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하이직 관료의 권한을 약화시켰어. 그래서 예전에는 하이직 관료를 통해서 그 높은 간직들 견제했죠. 근데, 이런 것들 다 없애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문제는 누가 권한을 커진 거야? 비변사 권한이 커진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비변사라든지 그 다음에 높은 간직들을 다 이조전량이라든지 한림원이나 이런 것들 견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견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영조의 탐표체의 한계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 좀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노론의 우서 끝내죠.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 노론의 나주 개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론의 몰락을 불러일으켰고 사도세자 죽음으로 해서 이제 시파와 벽파가 나눠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개혁은 군역법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가혹한 형벌제도를 폐지했고, 속대전을 만들었다. 속대전과 관련돼갖고 한번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예, 속대전 나오면 무슨 탐편? 줄룡 탐편이 아니라 완론 탐편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정조의 탐편 정책을 볼게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구장가가 장영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집권 세력들 중론 탕평 세력이다. 근데 이 중론이란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는 온건파들을 했잖아. 흐리멍텅하고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여기에서 중론 탕평은 뭐냐면 각 파를 인정을 해. 시파, 벽파, 남인 다 인정해. 노동도 인정해. 근데 뭐냐면 자기 세력이 뚜렷한 세력들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처럼 물타드, 수레수타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파들 중에서도 자기 색깔이 뚜렷한 애들만 다 포용해서 상호 견제를 시키는 거야. 이게 중론 탐평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규장각 설치를 했죠. 그래서 이 규장각 설치 목적,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 그림이나 뭐 그 당시 글씨를 이제 보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왕실 도서관적 기능에서 정치 기구 변화됐다. 이건 뭐와 비슷한 집현정과 비슷해요. 기능은. 자, 그 다음에 규장각에서 실시한 그 제도가 뭐야? 초계 문신 제도죠. 사실